한국에 살던 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이 과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한국을 떠나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문 앞 택배가 불안해지고 급할 때 화장실 하나 찾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먼저 포기하게 되고요. 아픈 날에는 예약부터 걱정합니다. 서류 한 장 때문에 반나절이 날아가고 밤 10시의 길에서는 저절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너무 평범해서 특별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떠난 뒤에야 보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고 편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불편 하나까지 그냥 두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 살던 외국인들이 돌아가지 못하는 6가지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선진국이면 다 비슷하지. 내 기억이 좀 미화된 거 아니야?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누가 한국을 비웃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바로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파리 편집국 근처 작은 술집에 있었습니다. 늦은 회의가 끝난 밤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식은 커피잔과 빨간 표시가 가득한 원고들이 펼쳐져 있었죠. 술잔이 돌자말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도 분위기에 맞춰 서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2년을 보내고 막 파리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직업은 기자였고 오래 써온 분야는 도시 생활이었어요. 교통, 공공시설, 민원, 시민의 불편을 취재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웬만한 도시는 쉽게 칭찬하지 않던 제가 서울 이야기만 나오면 말이 길어졌거든요. 누군가 서울 생활은 어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 거기서는 작은 일 때문에 하루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다들 웃었습니다. 서울이 빠르다는 얘기냐고, 지하철이 좋다는 얘기냐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빠르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새벽에 주문한 식재료가 아침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일, 밤 10시가 넘어도 편의점 불빛을 지나 집에 돌아가던 일, 갑자기 필요한 서류를 주민센터와 무인 발급기에서 바로 뽑았던 일. 저는 그런 장면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서울에서는 작은 문제가 생겨도 대개 다음 방법이 있었습니다. 물건은 받을 곳이 분명했고 밤길에는 불빛이 이어졌습니다. 서류 하나 때문에 하루를 포기하지 않아도 됐죠. 그런데 제 설명이 길어질수록 맞은편의 선배 기자는 술잔을 돌리며 웃었습니다. 그건 관광객 효과야. 외국에 오래 있다 오면 원래 그래. 낯선 곳에서 잘해주는 것만 크게 보이지. 오래 있으면 어디든 좋아 보이는 법이야. 옆자리 동료도 말을 보탰습니다. 진짜 선진국이면 다 비슷해.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한국식 속도에 너무 익숙해진 거겠지. 저는 바로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라고, 한국은 달랐다고, 그건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현관 앞 상자, 지하철역의 깨끗한 화장실 표지판,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다는 연락, 동네 병원 앞 약국 간판, 밤 10시에도 사람들이 걷던 골목. 장면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라고 부르기엔 부족했습니다. 기자는 기억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기억은 따뜻할수록 위험하고 익숙할수록 쉽게 부풀어 오릅니다. 도시를 취재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인상과 실제 생활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저는 한국을 설명하면서 자꾸 인상에 기대고 있었죠. 선배 기자는 마지막으로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서울을 좋아했던 거야. 도시가 특별했던 게 아니라. 그 말이 정확한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웃으며 잔을 들었고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취재비 삭감을 말했고 누군가는 파리 교통 파업을 꺼냈습니다. 테이블은 다시 시끄러워졌지만 제 귀에는 조금 전 문장만 남았습니다. 내 기억이 미화된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파리의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계단 아래로 발소리가 울렸고 전광판의 숫자는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서울 사진을 넘겨봤습니다. 현관 앞에 물과 쌀, 비 오는 날 배달된 약 봉투, 늦은 밤 편의점 불빛, 구청 민원 창구의 번호표. 사진들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평범해서 오히려 설명하기 어려웠죠. 그러다 문득 겁이 났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착각한 걸까요? 서울에서 보낸 인연이 낯선 도시의 설렘 때문에 실제보다 좋게 남은 것은 아닐까요? 저는 서울에서 외국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친절했을 수도 있고 편한 일만 기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파리의 불편은 크게, 서울의 불편은 작게 봤을 수도 있죠. 그 생각이 들자 감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 조명 하나만 켜두고 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이유.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의 우수성. 결론부터 정해놓은 말 같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기억이 틀렸을 가능성부터 확인한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변호하려고 시작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해야 했습니다. 좋았다고 느낀 것들을 하나씩 의심해야 했습니다. 같은 조건을 만들고 같은 상황을 겪고 결과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당연했던 일이 여러 사람에게도 가능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빈 문서 아래에 6가지를 적었습니다. 문 앞 택배와 새벽 배송, 공중 화장실, 분실물 회수, 응급진료, 빠른 행정 서비스, 그리고 밤길과 안심기가. 목록을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이건 동료들에게 이기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남은 한국의 기억을 다시 묻는 일이었죠.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지막 줄을 덧붙였습니다. 각 항목은 가능한 한 같은 조건으로 비교한다. 결과가 내 기억과 다르면 기억이 아니라 결과를 따른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만약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한국에서 느꼈던 안정감이 제 개인적 착각이었다면 저는 제 기억을 고쳐야 했습니다. 기자로서는 그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주문한 생수와 식재료가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았고 누구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상자에는 제 이름만 붙어 있었죠. 저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상자가 한도 씨가 사람을 믿는 방식에 대한 첫 번째 증거가 될 줄은요. 처음 확인한 것은 택배였습니다. 사실 너무 평범한 일이죠. 물건을 주문하고 집에 없을 때 문 앞에 놓아달라고 부탁하는 일. 서울에 있을 때 저는 이걸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앱에서 몇 번 누르면 다음날 현관 앞에서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편하게 기억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받고 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파리 집 근처 온라인 마트에서 생필품을 주문했습니다. 세제, 휴지, 생수, 통조림 몇 개였습니다. 비싼 물건은 아니었어요. 누가 꼭 훔쳐가고 싶을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송 요청란에 문 앞에 놓아달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집을 비웠습니다. 서울에서 너무 당연했던 상황을 그대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집에 없어도 물건이 제자리로 오는지 그 한 가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오후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배송 완료 알림이었습니다. 순간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나면 제가 괜히 큰일처럼 생각한 걸 수도 있었습니다. 선배 기자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죠. 선진국이면 결국 다 비슷하다는 말. 어쩌면 제가 서울에서 살던 시간을 너무 좋게만 기억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현관 앞을 보는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층을 잘못 봤나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을 봤고 복도 끝도 봤습니다. 우편함 옆도 확인했습니다. 1층 현관 안쪽에도 내려갔습니다. 관리인이 가끔 물건을 놓아두는 작은 자리도 찾아봤습니다. 어디에도 제 물건은 없었습니다. 앱에는 여전히 배송 완료라고 떠 있었어요. 저는 바로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메모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첫 번째 배송. 문 앞에 없음. 물건 위치 모름. 실수일 수 있음. 그렇게 적고 나니 조금 진정됐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뒤 상담원이 연결됐습니다. 저는 문 앞 배송을 부탁했는데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분실 문제 때문에 기사가 가까운 픽업 장소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문자로 주소가 왔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쯤 떨어진 작은 가게였습니다. 저는 다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퇴근길 사람들 사이를 지나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바코드와 신분증을 보여주고서야 물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건은 결국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죠. 누가 저를 괴롭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하루는 이미 한번 흔들려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시 메모했습니다. 문 앞 배송 요청. 실제 수령은 픽업 장소. 이유는 분실 책임. 추가 이동 필요. 그리고 아래에 덧붙였습니다. 아직 결론 내리지 말 것. 두 번째 주문은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생수 묶음과 작은 생활용품을 시켰습니다. 역시 문 앞에 놓아달라고 적었고 일부러 집을 비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알림이 왔습니다. 부재 중이라 배송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받을 날짜를 고르라는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빠른 날짜는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사흘. 물건 하나 때문에 사흘을 기다리는 일이 그렇게 큰 불편인가? 제가 서울식 속도에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은 숫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있어야 했고, 오전 일정을 비워야 했습니다. 기사가 언제 올지 모르는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시 배송되는 날, 저는 아침 약속을 미뤘습니다. 안내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12시 사이였습니다. 기사는 11시 40분쯤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물건을 받고 서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전이 거의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때 알게 됐습니다. 배송이 편하다는 말은 물건이 빨리 온다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앱이 보기 좋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물건 하나 때문에 자기 시간을 묶어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택배를 기다리느라 하루를 비워둔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건은 제가 없을 때 왔고 저는 돌아와서 받았습니다. 그 장면에는 아주 조용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이 없으면 문 앞 배송은 마지막 순간에 막힙니다. 마지막 현관 앞에서 불안이 크면 사람은 다시 붙잡힙니다. 집에 있어야 하고 전화를 받아야 하고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직접 찾아가 내가 주인이라는 것도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즘도 문 앞 배송이 흔하냐고, 제가 살던 오피스텔만 그랬던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빌라도, 오피스텔도, 지방의 아파트도 대부분 문 앞에 두고 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받고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대부분 문 앞에 두고 간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제가 설명하지 못했던 차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관 앞 상자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도 지나갔고 기사는 그 지나감을 믿고 물건을 두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그 믿음 위에서 자기 일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택배가 사라지는 일도 있습니다. 배송 노동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을 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파리에서 물건은 저에게 오기 전에 몇 번 멈췄습니다. 문 앞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고 다시 받으려면 날짜를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물건을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기억한 장면은 반대였습니다. 제가 밖에 있는 동안 물건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하다가 돌아와 상자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쓰려 했습니다. 한국은 배송이 빠르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짧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없는 동안에도 물건이 무사히 도착해 있다는 안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의 결론을 고쳐 썼습니다. 한국의 배송은 빠른 서비스라기보다 서로를 믿는 마음이 현관 앞에 놓이는 장면이었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첫 번째 확인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물건은 늦어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갑자기 곤란해지는 순간은 어떨까요? 낯선 거리에서 몸이 급해지고 지금 당장 들어갈 곳이 필요해지는 순간. 그때 도시는 얼마나 빨리 문을 열어줄까요? 사람이 거리에서 가장 빨리 작아지는 순간은 몸이 급해졌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는 파리의 오래된 광장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오전 취재가 길어졌고 점심은 빵 한 조각으로 넘겼습니다. 다음 약속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죠.
저는 카메라 가방을 메고 질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조금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자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보던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판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인지, 서점인지, 공공건물인지, 안에 화장실이 있을 만한 곳인지부터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취재하던 거리가 순식간에 다른 길이 됐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어디인가?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지도 앱을 켰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검색했습니다. 표시가 몇 개 뜨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은 문 여는 시간이 애매했습니다. 다른 한 곳은 돈을 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화장실 하나로 도시를 판단하면 안 된다. 선배 기자가 들었다면 웃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몸이 급해지면 설명보다 문을 먼저 찾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화장실을 물었습니다. 직원은 말없이 작은 열쇠가 달린 나무판을 건넸습니다. 화장실은 카페 안쪽이 아니라 건물 복도 끝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열쇠를 들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 문은 낡아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축축한 냄새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바닥에는 물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휴지는 거의 없었고 세면대 주변에는 물때가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급한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서글펐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커피가 계산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 들고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영수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쓰기 위해 산 커피였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불친절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영수증이 오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가에 서서 메모했습니다. 도심, 화장실 이용 위에 카페 결제, 열쇠 필요, 냄새 있음, 바닥 젖음, 휴지 부족, 청소 상태 불안. 쓰고 보니 불평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에 적었습니다. 한 곳에 문제일 수 있음. 단정하지 말 것. 두 번째 장소로 갔습니다. 지도에 공공시설처럼 표시된 곳이었습니다.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입구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내가 뚜렷하지 않았고 골목을 한 바퀴 돌아야 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온 사람이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언제 여는지, 지금은 왜 닫혀 있는지, 가까운 다른 곳은 어디인지 알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옆으로 노부부가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여자는 휴대전화 화면을 크게 키워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같은 표시를 보고 온 듯했습니다. 여자가 잠긴 문을 한번 밀어보더니 남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데 가야겠네. 별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젊고 건강한 저도 이렇게 조급해지는데 지팡이를 짚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힘들까요? 아이 손을 잡은 부모에게는 어떨까요? 임산부에게는, 약을 먹은 사람에게는, 처음 온 여행자에게는 어떨까요? 그때 화장실은 더 이상 사소한 시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사람이 괜찮을 때만 쓰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 갑자기 약해집니다. 배가 아프고 땀이 나고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작아집니다. 그때 문이 열려 있는가? 아니면 알아서 해결하라고 밀어내는가? 차이는 컸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봤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지하철역 안쪽의 화장실 표지판, 구청 1층 복도의 깨끗한 화장실, 공원 산책로 옆 안내판, 전통시장 안쪽의 공중화장실. 물론 한국의 모든 화장실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낡은 곳도 있고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는 지저분한 곳도 있죠. 관리가 부족한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자주 본 화장실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표지판이 보였고 휴지와 세면대가 있었죠. 돈을 쓰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 당연함은 평소에는 장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안내판을 따라 화장실을 찾는 일,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화장실을 쓰는 일, 공원에서 아이가 급해졌을 때 표지판을 보고 뛰어가는 일. 그런 장면은 여행사진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정말 난처해지는 순간에는 그런 곳이 도시의 표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된 유료 화장실이었습니다. 앞선 곳보다는 나았어요.
냄새도 덜했고 안쪽도 정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구 앞에서 한 관광객이 당황하고 있더라고요. 동전을 찾고 기계 사용법을 보고 뒤에 선 사람을 의식하면서 주머니를 계속 뒤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서울역이 떠올랐어요. 안내판을 따라가면 찾을 수 있던 화장실, 환승 통로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던 표시, 아이 손을 잡은 부모가 별 설명 없이 들어가던 모습. 이건 무료냐, 유료냐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급한 사람이 얼마나 덜 헤매고 도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들어간 뒤에 최소한 마음을 놓을 수 있는가. 그 문제였죠. 그날 저녁 저는 실험표를 채웠습니다. 파리에서는 카페 결제가 필요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곳은 찾기 어렵거나 잠겨 있었어요. 어렵게 들어간 곳도 냄새, 젖은 바닥, 휴지 부족 때문에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곤란해진 사람이 바로 들어가기에는 문턱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역, 구청, 공원, 시장처럼 사람 다니는 길 안에 화장실이 자주 보였습니다. 무료인 곳이 많았고 표지판도 눈에 잘 들어왔어요. 휴지와 세면대가 갖춰진 곳도 많았습니다.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급한 사람이 문 앞에서 오래 작아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처음 결론은 이렇게 쓰려 했습니다. 한국은 화장실이 많고 깨끗하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짧았어요. 제가 본 것은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열린 문, 잘 보이는 안내, 휴지와 세면대,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장소. 그 모든 것이 한 가지를 묻고 있었죠. 사람이 가장 난처한 순간에도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가. 저는 문장을 지우고 다시 적었습니다.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작은 편의가 아니라 사람을 거리에서 오래 초라하게 두지 않는 배려였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두 번째 확인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음 확인은 제가 정한 시간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가장 정확하게 보게 되는 순간은 계획한 질문보다 사고처럼 찾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편집국에 낼 원고 마감이 가까웠고, 오전에는 파리 14구 쪽 시청사에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가방을 손에 들고, 노트북이 든 백팩을 메고, 작은 크로스백은 왼쪽 어깨에 걸었죠. 그 안에는 여권 사본, 취재 수첩, 보조 배터리, 녹음기, 비교 기록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잃어버리면 그날 하루가 바로 흔들리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인터뷰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했고 필요한 답도 꽤 들었어요. 시청사를 나왔을 때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려는데 이상하게 어깨가 가벼웠어요. 처음에는 외투가 한쪽으로 흘러내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늘 있어야 할 가방끈이 없었죠. 의자 옆을 보고 발밑을 보고 백팩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카메라 가방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침에 탔던 열차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잠깐 좌석 옆구리에 작은 가방을 걸어두었어요. 수첩을 꺼내 인터뷰 질문을 다시 받고 내릴 때는 백팩과 카메라만 챙겼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해서 몇 초 동안 그대로 굳어 있었죠. 커피는 그대로 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같은 생각만 반복했어요. 아직 그 자리에 있을까? 누가 발견했을까? 영무실에 맡겨뒀을까? 머릿속이 그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역 안내 창구 앞에는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어느 열차였는지, 어느 시간대였는지, 어느 칸 근처였는지 말했습니다. 역무원은 친절했고 가능한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설명을 들을수록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분실물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종착역 쪽에도 확인해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중앙분실물센터 목록을 다시 봐야 했습니다. 어디에 들어오면 누가 바로 연락해주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속 확인해야 하는 일이었죠. 저는 역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로 신고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물건 종류와 색깔을 고르고 작은 검은색 크로스백 안에 취재 수첩과 녹음기, 보조 배터리와 여권 사본이 들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안쪽 지퍼에 달린 작은 열쇠고리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접수를 누르자 번호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캡처하고 메모장에도 옮겼어요. 그런데 그 번호가 이상하게 저를 안심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제가 붙잡고 있어야 할 작은 끈처럼 보였습니다.
영무원은 내일 다시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불친절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가방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가방을 찾아야 하는 담당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 신고했는지, 어떤 번호를 받았는지, 언제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전부 제가 기억해야 했죠. 그날 오후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편집국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분실물 조회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어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른 번호로 전화해보라는 안내가 나왔고 그 번호로 전화하면 다시 온라인 접수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했다고 말하면 그러면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죠. 문제는 가방의 값이 아니었습니다. 가방 하나 때문에 하루가 조금씩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회의에 앉아 있어도 귀는 휴대전화 알림에 가 있었습니다. 원고를 쓰다가도 신고 내용을 제대로 적었는지 다시 떠올렸습니다. 열차 시간을 잘못 적은 것은 아닐까? 검은색이라고만 쓰면 너무 흔한 것은 아닐까?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편집국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더 확인해 볼 곳이 있느냐고요. 그는 커피잔을 들고 어깨를 한번 들썩였습니다. 누가 가져갔겠죠. 짧은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화가 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저를 놀리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로에 가까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가 가져갔겠죠. 그 한마디에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느낌이 들어 있었죠. 잃어버린 물건은 대체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 맡겨졌을 가능성보다 누군가 가져갔을 가능성을 먼저 떠올리는 마음. 저는 그게 낯설면서도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서울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지갑을 두고 내린 친구가 영무실에서 그대로 찾았던 일. 카페 의자에 노트북 가방을 두고 나온 사람이 1시간 뒤 돌아갔더니 직원이 카운터 안쪽에 보관하고 있던 일.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가 기사 연락을 거쳐 주인에게 돌아왔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전부 아름다운 미담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오래 걸렸고 누군가는 끝내 찾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도 도난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남의 물건을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차이는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잃어버린 순간에 바로 떠오르는 다음 행동이 있었어요. 지하철 유실물 센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택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에 들어왔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카페 직원에게 물어보면 맡아둔 물건이 나오는 일도 많았죠. 물건을 주운 사람도 어디에 맡기면 되는지 비교적 알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도 어디부터 찾아보면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컸어요. 선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군가 좋은 마음으로 물건을 주어도 맡길 곳이 멀고 어렵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맡길 곳이 가까이 있고 거기에 두면 주인이 찾을 수 있다고 믿으면 사람은 조금 더 쉽게 움직입니다. 저는 그날 밤 시험표를 열었습니다. 파리에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저는 계속 번호를 붙잡고 확인해야 했어요. 주변 사람의 첫 반응도 이미 잃어버린 일에 가까웠습니다. 서울에서는 모든 물건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더 선명했어요. 누군가 발견하면 맡길 곳이 있고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볼 곳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결론칸에 이렇게 쓰려 했습니다. 한국은 분실물을 잘 찾아준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제가 본 것은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죠. 잃어버린 물건 하나를 그냥 운에 맡기지 않으려는 생활의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문장을 지우고 다시 적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잃어버린 물건 앞에서도 사람이 처음부터 혼자가 되지 않는다. 그 문장을 쓰고도 가방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더 조회했고 2번 더 전화를 걸었어요. 마지막에는 접수 번호가 적힌 메모를 수첩 뒤에 끼워 넣었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린 불안은 며칠 동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잃어버린 불안과 몸이 아픈 날의 불안은 전혀 달랐습니다. 물건은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기록은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보내는 신호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며칠 뒤 아침, 저는 그 차이를 아주 직접적으로 알게 됐어요. 새벽 4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자세가 불편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옆으로 돌아 누웠는데 배 아래쪽에서 둔한 통증이 계속됐어요. 심하진 않았지만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통증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전날 늦게 먹은 음식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물을 한 컵 마시고 식탁 옆에 앉았습니다.
마감 중인 원고가 있었고, 오전에는 편집국 회의도 있었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루를 접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노트북을 여는 순간 화면에 글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 안쪽이 천천히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애매했습니다. 그냥 넘기기에는 신경 쓰이고 응급실에 갈 만큼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병명을 맞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병원에 가야 하나. 저는 파리에서 등록해둔 주치의 클리닉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접수 직원이 받았습니다. 저는 복통이 있고 약간 열감도 있는 것 같고 전날 밤부터 불편했는데 아침부터 더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차분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했고 컴퓨터 자판을 치는 소리가 잠깐 들렸습니다. 저는 그 짧은 침묵 동안 식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가장 빠른 예약은 이틀 뒤 오후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이틀 뒤, 그 사이에 나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었죠. 오늘은 어렵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직원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일 빈자리가 없고 통증이 심하거나 응급이라고 생각되면 응급실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문제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응급이라는 단어 앞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제가 정말 응급일까요? 아니면 그냥 불편한 정도일까요? 응급실에 가면 더 급한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괜히 큰일처럼 만든 것이면 어쩌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늦으면 안 되는 신호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픈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몸을 차분하게 판단하는 일입니다. 몸은 불안한데 머리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볼까? 예민하게 구는 걸까? 아니면 지금 가야 하는 걸까? 그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증상을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는 너무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일 수도 있고 의사를 만나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볼수록 마음이 놓이기는커녕 더 복잡해졌습니다. 점심 무렵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틈에 회의에 온라인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회의 중에도 손은 자꾸 배 위로 갔습니다. 동료가 자료를 넘기고 있었는데 저는 한 문장을 놓쳤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고 대답이 한 박자 늦었죠.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프면 사람은 일도, 판단도, 체면도 조금씩 놓치게 됩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국 약국에 먼저 갔습니다. 약사는 친절했어요. 증상을 듣고 약을 권해주었고 심해지면 의사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움은 됐습니다. 하지만 진료는 아니었죠. 누군가 제 배를 눌러본 것도 아니고 열을 재고 상태를 확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몸을 혼자 짐작해야 했어요. 그날 밤 서울에서 아팠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서울에 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목이 심하게 붓고 열이 올랐어요.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았고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지도 앱에 내과를 검색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안쪽에 의원이 몇 곳이나 나왔어요. 저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어색하게 증상을 말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내밀었어요. 대기실에는 아이를 데려온 어머니, 점심시간을 쪼개온 직장인, 마스크를 쓴 어르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은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적어도 저는 어디에 앉아 기다리면 되는지 알고 있었죠. 오래지 않아 이름이 불렸습니다. 의사는 목을 보고 열을 확인하고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설명이 길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게 필요한 것은 긴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약을 먹으면 되는지, 더 나빠지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오자 같은 건물 1층에 약국이 있었습니다. 처방전을 내밀고 몇 분 기다리자 약이 나왔어요. 약사는 먹는 방법을 짚어주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을 나선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편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식탁 앞에서 배를 움켜쥐고 앉아있던 그날, 그 기억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빠른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픈 사람이 오늘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일이었습니다.
증상이 애매한 사람이 검색창 앞에서 혼자 자기 몸을 재판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죠. 저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 지인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팠을 때 어떻게 병원을 이용했는지 물었습니다. 답은 비슷했습니다. 감기, 장염, 피부 발진, 알레르기 같은 일은 대개 동네 의원에서 당일에 봤다고 했어요. 진료 뒤 바로 약국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물론 불편도 있었습니다. 언어가 막히는 곳도 있었고 병원마다 차이도 있었습니다. 접수 방식이 낯설었다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도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아픈 날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다음 길이 있었다는 것. 프랑스 의료가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파리에도 훌륭한 의사와 병원이 있습니다. 큰 병을 치료하는 힘도 있고 좋은 의료진도 많습니다. 한 나라의 의료를 한 문장으로 낮춰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과잉 진료 이야기도 있고 병원마다 차이도 있습니다. 의료진이 너무 지쳐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 때도 있고 설명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들을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묻고 있던 질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오늘 아프면 오늘 의사를 만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좋은 병원이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과 지금 배를 움켜쥔 사람이 그날 진료실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는 먼 곳의 훌륭함보다 오늘 닿을 수 있는 문이 더 먼저 필요합니다. 저는 실험표를 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주치의 예약이 이틀 뒤였습니다. 당일 진료는 쉽지 않았어요. 응급실이라는 길은 있었지만 제가 정말 응급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약국은 도움을 주었지만 의사를 만난 것은 아니었죠. 서울에서는 동네 의원과 약국이 사람 다니는 길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진료실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인 저도 필요한 서류와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결론칸에 이렇게 쓰려 했습니다. 한국은 병원 가기가 쉽다. 하지만 그 말도 너무 얇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쉬움만이 아니었어요. 아픈 날에는 쉬운 것이 곧 안심이 됩니다. 여러 번호로 전화를 돌리지 않아도 되는 것, 스스로 심한 병인지 아닌지 끝없이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 진료를 받고 약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하루 안에 끝나는 것, 그것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장을 지우고 다시 적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늘 아픈 사람이 오늘 혼자 버티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컸다. 며칠 뒤 통증은 가라앉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의 불안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몸이 아픈 날, 기다림은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람은 자기 증상을 의심하고, 자기 판단을 의심하고, 결국 자기 몸까지 혼자 책임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 하나, 오늘 가능한 진료 하나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울에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간판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내과, 이비인후과, 약국. 별것 아닌 글자처럼 보였던 그 간판들이 사실은 아픈 사람에게 보내는 작은 문장 같았어요. 오늘 아프면 일단 여기로 오세요. 저는 그 문장이 얼마나 큰 안심인지 파리의 식탁 앞에서야 알게 됐어요. 서류 한 장이 필요하다는 메일은 몸이 조금 나아진 뒤에 왔어요. 편집국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짧았어요. 자료 확인 요청. 저는 커피잔을 옆으로 밀고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사에 넣을 신원 확인 자료가 하나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름과 주소가 함께 보이는 문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이름, 주소, 날짜가 적힌 종이 한 장. 저는 노트북을 열고 파리시청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검색창에 서류 이름을 넣었습니다. 화면은 깔끔했고 메뉴도 정리되어 보였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로그인 화면에서 막혔습니다. 계정을 만들라고 했고 본인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가 간다고 했는데 그 번호는 이미 쓰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눌렀더니 앱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앱을 설치하자 다시 본인 확인을 하라고 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서류를 신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 선 것도 아니고 겨우 첫 화면을 넘기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은 벌써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로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이번에는 신청서 화면까지 갔어요. 이름을 쓰고 생년월일을 넣고 주소를 입력하고 필요한 이유를 골랐습니다.
이제 끝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방문 수령이라고 떴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예약하라고 했어요. 가장 빠른 시간은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열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전화 인터뷰가 잡혀 있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인터뷰를 오후로 미뤘습니다. 편집국에도 오전에 관공서에 다녀오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류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길을 잘못 들까봐 휴대전화 지도를 켰습니다. 기관 건물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안쪽에는 번호표 기계가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업무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었어요. 저는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몰라 잠깐 멈췄습니다. 뒤에 사람이 서자 목덜미가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안내 직원에게 물었고, 직원은 친절하게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번호표에는 27번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전광판 숫자는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누군가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뷰 질문을 고쳤지만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숫자가 바뀔 때마다 고개가 올라갔습니다. 40분쯤 지나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 직원은 미안할 만큼 친절했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었고 신분증을 확인했고 컴퓨터에 몇 가지를 입력했습니다. 저는 이제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서류는 여기서 바로 출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하고 며칠 뒤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받을 수는 없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하면 다른 곳에 문의해 볼 수 있지만 답은 비슷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접수 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점심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서류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오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오후로 밀렸고 원고 수정은 저녁으로 넘어갔습니다. 길가에 서서 접수 번호를 내려다보는데 이상하게 허탈했어요. 그때 서울의 주민센터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비슷한 서류가 필요했어요. 저는 또 겁을 먹었습니다. 외국에서 서류를 떼는 일은 늘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인이 근처 주민센터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고 주민센터로 걸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직원에게 필요한 서류 이름을 말했습니다. 헷갈리는 항목은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분 확인을 하고 몇 가지를 묻고 프린터가 움직였습니다. 몇 분 뒤 종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봉투에 넣어 들고 나왔습니다. 너무 조용히 끝나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가서 말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지하철역 근처 무인 발급기를 이용했습니다. 화면에서 서류를 고르고 본인 확인을 하고 수수료를 냈습니다. 기계 안에서 종이가 나왔고 저는 사진을 찍어 담당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때는 그냥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에서 오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는 그 말이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빠른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서류 한 장 때문에 하루를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늘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증이 안 돼서 화가 난 적도 있었고 어떤 창구에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서류는 여러 번 확인해야 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행정 때문에 답답해합니다. 저도 그 말을 압니다. 그래도 차이는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갈 곳이 가까웠습니다. 물어볼 사람이 있었고 바로 나오는 서류가 있었고 기계로 해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해도 되는 일까지 사람의 하루를 오래 붙잡아 두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실험표를 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온라인으로 시작했지만 본인 확인해서 막혔습니다. 결국 다음 날 오전에 직접 갔고 기다렸고 창구에 앉았고 다시 며칠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간은 빠져나갔습니다. 서울에서는 모든 일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많은 서류는 동네 안에서 해결됐습니다. 주민센터와 무인 발급기와 온라인 창구가 제 하루를 덜 흔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쓰려 했습니다. 한국은 행정이 빠르다. 그런데 부족했습니다. 느린 일의 값은 기다리는 사람이 냅니다. 반차를 내는 사람,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는 사람, 마감을 미루는 사람, 길 위에서 시간을 잃는 사람이 냅니다.
저는 문장을 지우고 다시 적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빨리 나오는 나라는 사람의 하루를 함부로 빼앗지 않는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조용해졌습니다.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나쁜 일을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조금씩 깎여 있었습니다. 작은 불편은 그렇게 옵니다. 크게 아프게 하지 않아서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다 끝난 뒤에야 내 시간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 편집국 마감은 늦게 끝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사무실에는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파리는 이미 어두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다가 잠시 멈췄어요. 지하철을 탈지, 택시를 부를지, 마지막 실험을 해볼지 생각했습니다. 결국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낮이라면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걸어서 20몇 분. 휴대전화 지도는 짧은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같은 길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카페 앞 의자는 접혀 있었고 가게 불도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첫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어폰을 뺐습니다. 음악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소리를 놓칠까 봐 불안했거든요. 뒤에서 걷는 소리, 오토바이 소리,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따로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저를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위험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따라온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른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로등은 켜져 있었고 신호등도 정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멀리 경찰차가 지나가는 것도 보였어요. 그런데 제 걸음은 낮보다 빨라졌습니다. 지도는 골목길을 추천했습니다. 저는 큰 길을 골랐습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밝은 길이 나았습니다. 열린 가게가 하나라도 보이는 길이 나았습니다. 택시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나았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밤길에서 힘든 것은 꼭 무슨 일이 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게 계속 생각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길이 밝은지, 뒤에 걷는 사람이 같은 방향인지, 들어갈 가게가 있는지, 휴대전화 배터리는 충분한지. 저는 걷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길모퉁이의 작은 가게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간판을 안으로 들이고 있었고 노란 불빛이 보도 위로 잠깐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셔터가 내려가자 그 길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서울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밤이 언제나 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낯선 골목에서는 저도 긴장했습니다. 술집이 많은 길에서는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늦은 밤 택시 번호를 가족에게 보내는 사람도 봤습니다. 한국이라고 모든 길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자주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조심은 하지만 혼자 남겨졌다는 느낌은 덜했습니다. 밤 10시의 서울 거리에는 아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에서는 퇴근한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휴대전화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은 골목마다 이어졌고 작은 식당은 마지막 손님을 받거나 정리 중이었습니다. 택시도 배달 오토바이도 계속 지나갔습니다. 그 장면들이 아름답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밤에 아직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조금 내려앉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들어갈 곳이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누군가 있는 쪽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밤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저는 서울에서 밤늦게 원고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컵라면을 먹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회사원들이 있었습니다. 약국 간판이 아직 켜져 있던 날도 있었고 횡단보도 앞에는 저 말고도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시끄럽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소리와 불빛이 밤의 무게를 나눠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길에서 저는 휴대전화를 자꾸 손에 쥐었습니다. 지도를 보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바로 연락할 수 있다는 느낌이 필요했거든요. 뒤에서 두 사람이 크게 웃으며 걸어왔을 때 저는 길 건너편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걷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비교가 너무 단순한 것은 아닐까? 파리에도 안전한 동네가 있고 서울에도 피하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한 도시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범죄의 숫자가 아니다. 밤에 집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덜 혼자가 되는가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제가 왜 큰 길을 골랐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빠른 길이 아니라 덜 외로운 길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불이 켜진 길, 사람이 있는 길, 차가 다니는 길. 그런 길을 찾아 조금씩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도 밤 10시가 지나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열쇠를 꺼내는데 이상하게 피곤했습니다. 많이 걸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살피며 걸었기 때문이죠. 방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코트를 의자에 걸고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밤길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늦은 버스, 지하철 안내, 편의점 불빛, 택시 호출, 아직 걸어 다니는 사람들. 하나하나는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겹치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조금 덜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실험표의 마지막 칸을 채웠습니다. 파리에서 밤 10시 귀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어폰을 빼고 큰 길을 고르고 열린 가게를 찾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음을 놓으려고 계속 애써야 했습니다. 서울의 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순간,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과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조금 덜 혼자가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6가지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문 앞의 택배, 공중화장실, 잃어버린 가방, 아픈 날의 병원, 서류 한 장, 그리고 밤 10시의 귀가. 모두 작고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뉴스 제목이 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순간들이 모이자 한 문장이 천천히 보였습니다. 제가 서울을 그리워한 것은 한국이 화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곤란한 순간마다 그곳이 저를 완전히 혼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는 실험표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앉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문 앞의 택배, 공중화장실, 잃어버린 가방, 아픈 날의 병원, 서류 한 장, 밤 10시의 귀가가 차례로 적혀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겪은 일과 서울에서 떠올린 일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송은 배송이고, 화장실은 화장실이고, 병원은 병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 모두 같은 질문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곤란해졌을 때 어디로 갈 수 있는가? 물건이 없어졌을 때 찾아볼 곳이 있는가? 몸이 아플 때 오늘 만날 의사가 있는가? 서류가 필요할 때 하루를 다 내놓지 않아도 되는가? 밤에 혼자 걸을 때 들어갈 불빛이 있는가?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모든 물건을 찾아주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병원이 친절한 것도 아니었고, 모든 서류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밤길이 안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며 불편한 일도 많았습니다. 인증 화면 앞에서 한숨을 쉰 적도 있었고, 붐비는 병원 대기실에서 지친 적도 있었습니다. 밤길을 돌아간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완벽한 나라처럼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금방 거짓이 됩니다. 어느 나라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함께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배울 점은 많습니다. 파리의 오래된 길과 병원과 학교와 이웃의 방식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도시를 미워해서 이 기록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6가지를 직접 겪고 나니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편안함이 단순한 추억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술집에서 선배가 말했습니다. 내 기억이 미화된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는 장면이 많았지만 설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관 앞 상자, 지하철역 화장실 표지판, 주민센터 번호표, 동네 병원 앞 약국, 밤에도 켜져 있던 편의점 불빛. 저는 그것들이 왜 중요한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작았습니다. 너무 작아서 살고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곤란해지는 순간에는 갑자기 커졌습니다.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문 앞, 급할 때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잃어버린 것을 물어볼 창구, 오늘 갈 수 있는 병원, 바로 뗄 수 있는 서류, 밤길에 남아있는 불빛. 이런 것들이 사람을 크게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을 덜 무너지게 합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좋은 곳은 늘 사람을 감동시키는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당황했을 때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남겨두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그 길을 자주 봤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도움을 받지 못했고, 누군가는 긴 줄 앞에서 지쳤고,
누군가는 밤길이 무서웠습니다. 한국 안에도 고쳐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본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고 편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곤란해지는 순간 혼자 버티게 놔두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 두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뜻으로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한국은 피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친절했던 창구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병원비와 대기 시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들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기록은 제게 다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해서 좋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게 보였던 이유를 뒤늦게 확인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문 앞에 물건이 있는 것, 아프면 동네 병원에 가는 것, 서류를 뽑고 바로 돌아오는 것, 밤에 길을 걸으며 편의점 불빛을 보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의 습관과 노력과 약속이 오래 쌓인 결과였습니다. 누군가는 물건을 맡겼고, 누군가는 공간을 청소했고, 누군가는 창구를 지켰고, 누군가는 밤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 작은 일들이 한 사람의 하루를 덜 흔들리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빵집 앞에 불이 켜지고 청소차가 지나갔습니다. 카페 직원이 의자를 밖으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도 좋아했습니다. 오래된 벽과 좁은 골목과 느린 아침을 좋아했습니다. 이 도시도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도시가 이겼는지 쓰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놓쳤던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빨리 지나쳐버린 평범한 장면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수첩을 닫기 전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완벽해서 그리워한 것이 아니었다. 곤란한 순간마다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던 기억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 다시 물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내 기억이 미화된 거 아니냐고 묻는다면 이제는 조용히 기록을 펼쳐 보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억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걸었고, 기다렸고, 잃어버렸고, 아팠고, 서류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어떤 나라는 큰 순간보다 작은 순간에 더 선명해집니다. 한국은 제게 그런 나라였습니다.